내일 당장 컨테이너선 운임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오늘 배를 발주를 넣으면 3년, 4년 뒤에 이 배가 나와요. 중고선은 도장 찍으면 그냥 다음 달에 내 배 되는 거예요. 훨씬 가격이 내려가 있는 중고선 살까라고 하면 중고선 사야죠. 작년에 이제 주식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라고 하면 또 조방원, 조선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조선 시장 한번 2026년 시장 전망한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현재 조선 섹터 점검 한번 기본적으로 해주시면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금은 좀 어떤 것들이 있죠? 결국은 점검과 이슈를 두 개를 같이 말씀드리자면 2025년의 주가가 정말 좋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뜨거웠던 이슈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과 관련된 해양방산 관련 뉴스 플로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선 섹터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의 재료가 나오는구나 라는 게 가장 중요했고 2026년에도 거기에 대한 진척도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쓰신 이제 보고서 보면 2026년을 위대한 길을 개척하는 해라고 정의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위대한 길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본 적 없던 길이어서 개척하는 해다라고 쓴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조선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2008년, 2007년 이때 조선업계가 정말 호황을 띠면서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 이후에 거의 15년 동안 계속 절어 있었죠. 그 절어 있다 보니 지금까지는 조선업종을 볼 때 이거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다. 분명한 흥망성쇠가 있고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 됐다라는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주력했는데 미국과 관련된 해양방산은 지금까지 우리 조선업계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진척을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미국한테서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그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척하는 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도 조선 섹터의 주가는 더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왜 더 오르는지 이제 상세한 질문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상선 부분은 소폭 조정되는 반면 방산은 본격화된다고 하시던데 그 핵심 동력과 이유는 뭘까요? 일단 상선 부문에 대해서 소폭 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업의 상선이 있고 신규로 등장하는 이 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상선 부문으로 2025년에 주가가 오른 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것은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는 업종 내 대표 지표가 조금씩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아마 주가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시키는 요소이고 그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는 마스가 펀드라고 하는 그 1,500억 불 거기에 대한 펀드가 실질적으로 발효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의 오너는 될 수 없겠지만 뭐 기업 오너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미 미국에 돈을 얼마 쓸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이 정도 되는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해서 너희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다 라고 했으면은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내가 이런 펀드가 실제로 조성이 되고 발표가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동력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법제적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반스톨레프슨 법 때문에 국내 조선업체들 혹은 미국을 제외한 어떤 조선업체도 미국의 그 방산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함정 사업에 대해서.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령으로 예외 조항을 둔다던가 혹은 예외로 만드는 법안을 아예 법제화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중요한 요소 동력이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동력이 마련된다면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사업 진출을 하는 게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럼 그 두 가지 핵심 동력이 내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건가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2025년에 지속적으로 방산에 대한 뉴스는 나왔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완전히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지 통과가 되고 발효가 된 건 없어요. 그렇다면은 4분기에도 조선주가 약간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소위 말해서 다른 뭐 업종에 비해서 좀 언더퍼폼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3분기까지 25년 3분기까지 뉴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임팩트 있는 게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안 나오네? 라고 하면서 조정을 겪었지만 2026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트리거, 마스가 펀드와 미국의 법제적 변화, 이게 과연 2026년으로 시점을 확대하면 이게 안 나올까? 라고 한다면 저는 높은 확률로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도 상당히 급하고 굉장히 반기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26년에는 여전히 이 방산에 대한 트리거가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럼 뭐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이 국내 조선소에 가져다줄 실질적인 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저는 MRO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돈이 안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MRO는 이미 지어진 배에 대한 유지 보수이고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익의 볼륨,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 신조 사업이에요. 배를 만드는. 쉽게 말하면은 카센터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현대차 공장에서 버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MRO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이익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저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이제 2025년에 하나오션에서도 MRO 수주를 꽤나 했죠. 그 MRO 수주는 공시도 되지 않고 실제로 연락을 해봐도 뭐 몇백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 한 건당. 그러면 그게 한 건에 몇백억이면은 영업이익률 20% 잡아도 100억이 나오기 힘들어요, 이익이. 그런데 그게 마치 이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막 연간으로 우리가 50척, 100척씩 하면은 그러면 이익에 대한 레벨을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MRO가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막 100척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MRO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신조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버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조 사업 얘기 나와서 지금 조선주 중에서 신조 사업에서 내년에 많은 걸 가져올 수 있는 회사는 후보 회사는 어디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매출 관점에서 봤을 땐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겠죠.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 3사라고 표현하죠. 현대, 한화, 그리고 삼성.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방산 부문에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있게 최근에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상선을 지어봤다고 해서 방산 쪽으로도 노출도가 확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그리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뭐 현대나 한화나 잠수함도 만들어봤고 수상함도 만들어봤기 때문에 실제로 야드도 시찰해봤고 이런저런 진척이 아마 물밑으로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후발주자로서 나도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 해군에서 봤을 때에도 레코드가 있는 업체들을 조금 더 선호할 것이고 실제로 현대나 한화가 조금 더 앞선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행정부의 법제적 지원이 방산 사업 가속화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 혹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령,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령을 발동해가지고 국내 조선업체들, 한국의 조선소들이 미국의 방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발효만 되면은 모든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미국 법상으로 이 해외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방산, 특히 함정 사업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미국 조선소들도 우리 인건비도 비싸고 부품값도 비싼데 이거를 빠르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줄 수 있는 회사가 저기 있으니까 이익 많이 내기 위해서 저쪽에다 하청 줘야겠다. 국내 조선업체들도 사실 이 사업은 당연히 향후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도 거기에 협의를 맞춰갖고 사업을 진행을 시키자라는 논리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그 미국 내 현지 조선소들과 국내 조선업체들이 어느 정도 협의는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도적으로 제약이 걸려있는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진척도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법제적 지원을 하는 게 확실시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 국가는 없는 건가요? 사실 경쟁 국가가 없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주가에 좀 올리는 트리거가 됐던 것들이 중국한테 줄 수 없을 테니까. 그쵸. 이게 다들 이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전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그 다음이 한국이고 일본이 그 다음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조선업도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조선업도 어떻게 보면 내수 수요죠. 일본에 있는 해운사들이 발주를 주는 자국 발주 물량에 좀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기대도 해왔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일본이 마켓쉐어를 반반 정도 가져가고 있고 일본도 조선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만큼 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만큼 못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앞으로도
기대를 하는 거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특수선 블록 건조 수주 시 조선업체가 3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라고 확언 못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정말로 배를 만들 줄 모를까요? 아니요. 미국의 전투함은 우리보다 기술력도 훨씬 좋고 굉장히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납기가 지연되고 뭐 국내 조선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생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상선을 한 척 지을 때 들어가는 생산 비용은 국내 조선업체보다 한 5배, 6배 차이 난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레코드로 봐도 대여섯 배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는 이 대여섯 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10배 넘는 격차가 그 노동 효율성에서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보통 조선소에서 배를 지을 때 고정비, 뭐 렌트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고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원자재예요. 요 세 개의 요소를 고려했을 때 렌트비 같은 고정비는 미국 땅값이 비싸다고 해도 결국 그것도 바닷가에 옆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대여섯 배가 안 돼요. 원재료 가격도 관세를 매긴다 해도 후판 같은 원자재 가격들은 2배, 3배 이상 차이 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국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여섯 배가 든다라는 거는 인건비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 효율성이 국내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업체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당연히 미국 조선소에서 우리한테 너네가 블록을 좀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단가는 인하하겠죠.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싸게 만들어 달라 라고 하겠지만 그 레버리지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케이 너는 좀 깎아서 우리한테 줘 라고 해도 우리는 효율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 계산식을 보고서에 써놓기는 했지만 쉽게 말한다면 결국 그쪽에서 단가를 인하를 해도 우리가 워낙 생산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효율성이 좋다는 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을 그 근무 외 시간이든 뭐든 해서 더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는 건가요? 단가가? 둘 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조선 업체들의 그 근무하시는 숙련공 분들도 굉장히 뭐 실질적으로 맨아워라고 하죠. 그 맨아워로 표현되는 이 노동력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조선소에도 사실 숙련공들은 있을 것이고 어디에나 숙련공은 있기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미국에 있는 노동시장에서 조선 업체들이 그렇게 선호받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뭐 25년에 이제 해외 조선소 탐방도 갔을 때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조선업체에 처음 취직한 미국 청년이 있다고 칠게요. 뭐 대학교 적당히 졸업해서 이제 조선업체 취직했는데 시급이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 알바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낮네요. 네, 이게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숙련공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샌드위치 알바생 마냥 최저시급 받으면서 똑같이 일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에어컨 나오는 데에서 그냥 소스 짜가지고 이거 덮어주고 계산하면 받는 돈이랑 내가 더운 여름날 땀 흘리면서 버는 돈이랑 똑같아요. 겨울 네, 추운 날 춥고 더운 날 힘든 덥고. 강도죠. 맞아요. 그런데 그 돈밖에 안 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그럼 인력 이탈이 심하죠. 문제는 이게 조금만 참고 일을 열심히 하면 숙련공이 되면은 급여는 비선형으로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도. 왜냐면 미국도 숙련공에 대한 우대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새로 들어와서 일해줘야 되는 젊은 사람들은 한 10,000명 들어오면 9,000명 나가고 그 중에 남은 1,000명이 숙련공이 되겠죠. 그럼 이 숙련공들한테 돈도 잘 주면서 열심히 일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숙련공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기업이 나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미국은 숙련공이 그만큼 희소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 더운 날 일하면 더워서 추가 수당, 배 안에 들어가서 영접해야 되면 위험수당 추가로 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미국의 노동법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하진 않지만 온갖 이런저런 수당 다 붙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효율성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한국은 사실 저도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게 공기라고 하나요? 일정 특정 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 주는 그 단가 자체가 숙련공들도 조금 높아지는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업무 외 수당 마냥 내가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 특근이죠. 특근도 돌리면서
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율화가 돼 있고 그만큼 숙련공 분들도 여기에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문제는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나 배 안에 들어가서 용접해야 돼? 나 이거 위험하니까 위험수당 줘. 근데 시간 다 됐네? 나 점심시간이니까 나가야겠어. 미국이 훨씬 더 까다롭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게 까다롭다 보니 뭐 미해군 방산에 대해서도 맨날 전투함 뭐 3년 밀렸다, 4년 밀렸다 하는 게 결국은 노동 효율성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나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저희는 서브웨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서브웨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최근 또 한국 조선사가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한 MRO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MRO 사업이 아까 전에 이게 큰 돈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요걸 하는 이유도 더 큰 물건을 위해서 원래 바닷가에도 뭐 작은 물고기를 해서 큰 물고기 맞습니다. 낚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엄마 데리고 가면서 아빠 데리고 가면서 이것이 신조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무래도 뭐 네트워크가 좀 더 돈독해질 테니까. 그거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MRO라 함은 유지 보수 계약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말하면은 배에 붙어 있는 따개비 떼주고 뭐 도색도 다시 해주세요 이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내부에 있는 단순 교체 부품도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MRO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보통 그런 배에 대해서 선박이나 함정에 대한 친밀도도 높아지고 이것도 결국은 레코드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MRO를 어느 정도 반복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국내 조선소들도 미 해군 관점에서 봤을 때 신뢰도라고 봐야겠죠. 크레더빌리티가 누적이 되고 얘네 MRO 맡기니까 기깔나게 하는데 그러면은 신조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레코드를 심어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신조 수주로 이어진다라고 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선 조금 분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MRO를 하고 있는 선박들은 대체적으로 지원함이에요. 비전투함. 그러니까 군용 목적이긴 하지만 집 나르고 뭐 급유해주고 이런 선박들을 백오피스. 그쵸. 백오피스 그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MRO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조 사업에 끼어들고 싶은 거는 비전투함이 아니라 전투함도 일부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비전투함에 대해서는 이건 약간 다른 얘기로 빠져야 되는 게 비전투함에 대해서 너가 MRO 수행 잘한 거 알겠는데 너가 이것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들도 약간의 좀 경쟁이 붙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신조에 대한 거는 MRO랑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지금 붙을 수 있다고 하니 당연히 경제 붙을 수 있을 텐데 어디랑 뭐 그러면 중국 아니라면 아까 일본 쳐졌다고 뭐 미국이랑 경쟁한다는 건가요? 미국이랑 경쟁한다기보다는 국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체들이 여기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투함 만들어 본 사람 손 이렇게 하면은 현대랑 하나만 딱 두 손 들죠. 근데 비전투함 만들어 본 사람 손 이러면 현대, 하나, 삼성, K조선, HA중공업 밑에 있는 영세 조선업체까지 다 손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손들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벤더가 다양해지면은 입찰 경쟁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함선, 뭐 신조, 마지니, 블록만 해도 30% 나온다. 이게 아니라 서로 약간 깎아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그 발주가 국내 쪽으로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에 대해서도 약간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일본도 조선업을 재부흥시키려는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군함 만들 캐파는 좀 안 나와. 다만 지원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고 이건 우리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쟁에 대한 강도가 전투함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이야기 듣다 보면 성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가라는 게 배 만드는 데 드는 뭐 비용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비용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배 가격이라고 보시면 배 돼요. 가격. 네. 이 배 가격은 올라가는 게 조선업체에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오르는 게 이익 폭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결국은 오르는 게 좋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르는 게 좋지만 이게 왜 오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조성과 지수를 봤을 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쭉 올라왔어요. 쭉 올랐다. 이 쭉 올라온 거에 대해서 20년, 21년, 22년 요때는 대략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후판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그때 뭐 시위하면서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21, 22, 23년에는 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생산 비용도 이렇게 같이 올라요. 그러면 사실 조선업체 입장에서 남는 게 없죠. 문제는 23년, 24년에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는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때부터 남죠. 그때부터 엄청나게 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조선가 지수는 오르면 오를
오를수록 조선업체들에게는 결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요? 2026년에는? 올해에는 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락한다라는 거는 사실 2025년부터도 관측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조선가 지수가 190포인트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은 다음에 2025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연말 지금 상황에는 한 185포인트까지 내려왔죠. 그렇다면은 사실 신조선가라고 하는 그 단가는 100년 만년 오를 수는 없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피크를 찍은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소폭으로 조정되는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 리스크가 그러면 적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적다고는 보고 있어요.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일반적으로는 주문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발주가 많이 나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야 된다라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고서에 쓴 내용이지만 발주량에 대해선 걱정을 안 하겠지만 가격은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결국은 서로 눈치 싸움이거든요. 배를 주문하는 선사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싸게 발주를 넣고 싶죠. 그렇죠. 근데 배를 점점 더 비싸게 주고 샀던 이유는 내가 100만 원 불렀는데 저 옆 동네에서 110만 원 부르면은 당연히 저쪽으로 발주가 가잖아요. 수주가 계약이 체결이 어쩔 수 되니까. 없이 더 불러야죠. 그렇게 해서 경쟁적인 발주가 붙어야지만이 신조선가가 올라가요. 근데 제가 26년에 발주량은 굉장히 좋지만 선가는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발주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긴 하나 이게 경쟁적 발주까지 이어지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경쟁적 발주가 사그라드는 모습을 2025년에도 보여왔고요. 왜요? 경쟁의 발주는 왜 사그라들어요? 경쟁적 발주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연말 회식 장소 예약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쉬운 설명 예식인 것 같네요. 네. 연말에 회식 자리 잡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네. 제가 뭐 크리스마스 연휴 그쯤 돼가지고 전화 돌리면 거의 없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만이 조선소로 치자면은 내가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슬롯이 몇 개 없구나. 그러면은 돈을 더 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작년까지는 이어졌죠. 2024년까지는. 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조금 시점이 확대돼야 되는 건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해운사들, 컨테이너 해운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은 돈은 많으니까 우리 배 좀 받아라 라고 하면서 선가를 미친 듯이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LNG선도 한번 모멘텀이 불었죠. 카타르에서도 LNG선 나오고 LNG선 수주잔고가 국내 조선업체들 3.5년이다 4년이다 맞아요.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눈치 게임하면서 이거 이러다가 더 늘어나면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경쟁적인 발주가 붙었죠. 근데 문제는 2025년에 딱 왔을 때 신조선가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 거는 경쟁적인 발주가 줄어드는 가장 보기 쉬운 지표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컨테이너선의 발주 모멘텀은 수주 잔고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거의 끝나갔다. 뭐 LNG선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뭐 진행된 것들이 굉장히 뭐 그렇게 많진 않았다. 예상보다. 혹은 뭐 벌크선 같은 경우 선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애널리스트가 이런저런 추측을 내면서 이것 때문에 빠질 거예요. 저것 때문에 빠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봤자 신조선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경쟁적 발주는 이제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게 그냥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26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 2000년대 후반 인도된 선박들의 교체 수요가 아직 발주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는데 그 시점 그럼 언제일까요? 선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LNG선, 뭐 국내에서 조선업체들이 만드는 게 대표적으로 LNG선, 그 다음 컨테이너선, 그 다음이 탱커예요. 그러면은 LNG선이랑 컨테이너선은 교체 발주 수요는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LNG선은 사실 그러니까 세상에 등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선종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 발주라기보다는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나오는 확장 수요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선박, 그러니까 선종이 굉장히 등장한 지 오래됐지만 여기에 대한 세대 교체는 과거 3, 4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어요. 남아있는 거 하나는 탱커예요. 탱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탱커가 쉽게 말하면 유조선입니다. 유조선. 네. 유조선 교체 수요는 아직도 많이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선종마다 네. 교체 사이클이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탱커는 뭐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고 탱커 20년에 한 번 정도인가요? 대략? 보통 20에서 25년 정도죠. 네. 그리고 뭐 LNG선은 뭐 교체 수요가 크게 없고 컨테이너선도 대부분 근데 보통 20에서 25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는 각자의 이 파고가 다르죠, 서로.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원래 탱커가 컨테이너보다 더 일찍 나왔어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컨테이너 선사들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문을 왕창 넣었잖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탱커 선사들은 돈을 굉장히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주문을 못 넣어요. 근데 사실 교체 발주 수요는 탱커 선사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 내가 예약은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은 없어. 연말에 예약하려니까 뭐 예약금으로 5만 원씩 입금하래 1인당. 그러면 이제 못 잡는 거잖아요.
잡잖아요. 그 못 잡는 게 이어져 오다가 2024년, 2025년부터 조금씩 발주가 들어오는 모양새를 보여요. 탱커선에서? 네. 그러면은 그 탱커선이 발주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누군가는 이제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것도 나올 만큼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등장한 탱커에 대한 수주 잔고를 전부 다 따져도 2003년, 2004년까지 인도된 선박들밖에 교체를 못해요. 그 말은 2005, 6, 7, 8, 9 이때도 탱커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도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체 수요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탱커선이나 일반적인 그 선박들의 교체 발주는 한 25년 정도, 보수적으로 보면 25년에 한 번 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04, 5, 6, 7, 8 이거 25년 더하면은 2030년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선업체들 수주잔고 2028년까지 차 있죠. 그 말은 앞으로는 탱커 선사들이 교체될 것들에 대한 발주를 점점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탱커에 대한 교체 발주 수요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럼 선종 얘기해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선종이 LNG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네. 이렇게 세 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세 종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미국의 구남이라는 새로운 종이라고 봐야 될까? 이게 들어오는 게 새로운 하나의 사업 확대 영역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확대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상선을 만드는 것이랑 특수선을 만드는 거랑은 완전 사업이 앞에 세 분리가 가지는 돼요. 상선이군요. 그렇죠. 상업 용도를 가진 선박은 쉽게 말하면 삼성중공업도 같이 만들죠. 잘 만들고 있고 워낙 잘하고. 근데 방산이라고 하는 특수선이라고 하는 사업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실제로 그 야드를 가봐도 특수선 만드는 전용 도크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구성도 약간 다른 그걸 할 수 있는 게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밖에 현재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다. 다른 데는 해본 적은 없다. 맞습니다. 자, 친환경 규제에 대한 또 선사들의 대응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신조 대비 중고선 수요도 또 뭐 증가하나요? 저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IMO 규제 적용 시기가 뭐 1년 더 연기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도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은 우리도 규제 받을 때 처음에 긴장했다가 조금씩 풀려요. 저도 이게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저도 어릴 때 기억이긴 하지만 아마 자동차 운전할 때 정지선 지키는 거 단속하면은 단속되는 첫날에 갑자기 사람들 미친 듯이 급정거해서 딱딱 지켰잖아요. 요즘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지킬 거예요. 조금씩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얘네도 유도리 있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적응이라는 걸 하죠. 친환경 규제도 본격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선박들이 친환경 연료도 사용을 하고 선박도 연비 운전이라고 하죠. 천천히 운전하면서 좀 탄소 배출도 줄이고 하자라고 하면서 선박의 운항 속도도 이렇게 줄어들어 왔고 뭐 친환경 발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키다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비싼 선박 돈 주고 친환경 연료 쓰는 거를 새로 주문을 안 줘도 원래 그냥 기름 때워서 가는 선박도 천천히 운전하니까 이거 규제 그렇게 빡세지 않은데? 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중고선이랑 신조랑 가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왜냐면 중고 이거 사봐야 연료 절감 때문에 혹은 탄소 배출 때문에 가성비 안 나온다 였는데 막상 운행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비싼 돈 주고 친환경 연료 나오는 신조를 낼까? 아니면은 훨씬 가격이 내려가 있는 중고선 살까? 라고 하면 중고선 사야죠.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서 신조 성가는 소폭 내려오고 있지만 중고 성가는 다 계속해서 오르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항상 역사적으로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그 괴리가 조금 좁혀지고 있어요. 보통은 신조가 이 중고 밑으로 내려가진 않으니까 약간 올리는 느낌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고 성과가 먼저 반응해요. 요것도 사실 뭐 본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에 대한 가격은 결국은 선사들이 내가 이 배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사야지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컨테이너선 운임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오늘 배를 발주를 넣으면 3년, 4년 뒤에 이 배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소용이 없잖아요. 중고선 사야죠. 그러면 중고선은 도장 찍으면 그냥 다음 달에 내 배 그래서 되는 먼저 거예요. 바로 반등하는 먼저 거. 튀어요. 그 업황을 단기 업황을 딱 반영해서 중고성과가 팍 튀는데 문제는 이게 그 튀는 게 일정 시간이 끝나고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게 유지되면은 그때는 조선업체들도 중고가 저 가격인데 나는 새 거 만들어서 팔면 이 정도는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중고성과가 약간 선행하고 그때 신조성과도 같이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긴 했었죠. 자, 그런데 중국이 글로벌 수주잔고 상승분의 95% 차지한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 95% 차지한지도 궁금하고 95% 차지한 상황에서 한국 조선소가 가진 질적 우위는 그럼 뭘까요? 뭐 일단 중국에서 그렇게 95%, 그러니까 상승분의 95%를 차지했다는 거는 이렇게 봐야겠죠. 국내 조선 업체들의 수주 잔고는 2023년경부터 이렇게 플랫이었어요.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유지라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리해서 받지 않고 비싼 것만 골라받았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했어요. 이 계속 증가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면은 중국은 싸게 많이, 그것도 캐파를 늘려가면서 받은 거예요. 실제로 중국이 연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선박을 얼마나 인도하냐를 보면은 2025, 6, 7, 8년에 점점 더 증가해요. 이 말은 뭐냐? 캐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전략 자체를 조선 굴기는 여전하다. 우리는 캐파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오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한국조선사가 가진 질적 우위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이 곧 답이에요. 질적 우위라는 거 하나만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기사에서도 종종 나오죠. 중국산 배가 태평양 연안에서 반파돼가지고 기름이 샜다더라, 혹은 뭐 가동이 정지됐다더라. 이런 것들이 선사 입장에선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러면은 중국 조선업체들이 굉장히 단가도 싸고 캐파도 점점 늘려가면서 이렇게 잔고를 늘려왔는데, 그러면 국내 조선사들은 그때 뭐 했어? 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은 계속 유지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반을 이용했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더 비싸게 받는데도 잔고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주문을 그만큼 받은 거니까. 어떻게 받았어? 라고 하면 질적 우위가 있으니까. 우린 레코드상으로 봤을 때에도 중국 조선사보다 훨씬 더 많이 LNG선, 컨테이너선 대형 혹은 VLCC라고 하는 대형 탱커 쪽에서 레코드가 훨씬 우위에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선 부분의 피크아웃 우려가 단순히 밸류에이션 오류라고 주장하시던데 그 이유는요? 보통 이 밸류에이션 오류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상선 부문이 피크아웃이 온다고 해서 과연 이 조선 업종에 대한 이 주가 관점에서도 피크아웃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2025년에 조선주의 주가는 상선 때문에 올랐나요? 라고 하면 아마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방산, 그러니까 특수선 사업, 미국에서 나오는 특수선 사업은 아까 개척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런 밸류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로서 적정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이런 멀티플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상선 부문에 대해 한정해서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들을 기반해서 밸류를 매기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은 방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을 해서 이게 밸류를 끌어올리는 가장 주력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상선 부문 피크아웃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상선 부문이 피크아웃이 돼도 이익은 계속 올라와요. 아시겠지만 조선업체는 이 수주와 이 매출 인식과의 시점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26, 27년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산 쪽에 대한 밸류가 점점 더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커지는 밸류가 소폭으로 하락하는 요 상선 부문의 지표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냐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방산 부문의 밸류가 부각되는 게 더 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방산 부분의 밸류가 부각되기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럼 당연히 조선 밸류업 산정 시에도 상선과 방산을 분리해서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분리해서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광경이지만, 예를 들어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는 사나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음날 내가 근데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한국이랑 방산 얘기하는 거 그냥 캔슬할래,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연히 주가 안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조선소가 망하나요? 아니요. 원래 하던 본업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익을 월등하게 잘 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밸류를 분리를 할 줄 알아야 요 방산 사업이 부각이 될 때 이 밸류가 이만큼 커졌고 원래 상선은 요 정도 밸류니까 이걸 합쳐서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 뭔가 오류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도 최소한 상선 부분의 밸류가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에는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다 라는 판단을 위해서는 이 밸류에 대한 분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면 조선주 투자 탑픽은 뭘로 보시나요? 탑픽 종목. 저는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현대미포가 현대중공업에 합병이 됐기 때문에 현대 쪽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인데, 왜 한국조선해양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굉장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현대중공업을 지분을 거의 70%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가치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몇몇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하면 현대중공업에서 방산 매출이 나올 테니까 현대중공업이 사실 핵심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점보다는 투자를 발표하는 시점이 더 먼저 와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매출이 발생하니까. 그 투자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될 거냐라고 하면 저는 현대중공업보다는 한국조선해양이 더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현대중공업도 돈은 많고 한국조선해양도 돈은 많아요. 두 회사 다 순연금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순연금 구조를 갖고 있을 때 결국 투자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될 거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큰 손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까지 본다면 현대중공업이 맞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것보다 먼저 볼 것들은 실제로 미국에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 시점이 먼저 도래할 텐데 그때는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그리고 이런 중간 지주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덜 올라요. 그럼 변동성이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재미없는 종목이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 리워드로 봤을 때에는 변동성이 적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여력도 할 수 있을 만큼 현금도 많은데 만약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현중보다 한주영이 돈을 더 쓰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 투자 관련 센티먼트가 부각이 될 때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는 쉽게 말하면 손익비가 좋다라고 보고 있죠. 현대 쪽에 원래 조선 그 상장된 종목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종목 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원래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가 3개가 있었고 원래 현대3호라는 회사도 상장을 하려 했어요. 지금 이제는 상장할 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현대미포랑 현대중공업 이렇게 2개의 영업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합병이 완료가 되면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만 남아있게 됐죠. 그러니까 저도 종목 보면서 왜 이렇게 다 쪼개져 있지? 너무 헷갈리는 느낌이.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딱 2개 있는 거네요? 네. 2개 중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을 더 좋아하시는 거고. 네, 저는 더 선호합니다. 자, 그럼 하나오션은요? 하나오션은 워낙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미국 관련 변동성은 하나오션이 그냥 1등이다 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죠. 기록적으로도 봤을 때 레코드도 오션에 대한 그 방산 관련 변동성이 컸고요. 다만 이제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2026년에 대해 조선주 투자를 바라볼 때 첫 스타트를 끊는 게 뭐냐면 4분기 실적이에요. 1월달 1월 말 정도에 나오겠죠. 1월 20일 지나고 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4분기 평균 환율은 1,450원 위에서 마감을 합니다. 이 환율에 대해서 환차익을 인식하는 회사들이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환차익에 대한 인식의 여지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26년에 조선업종을 볼 때 상선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톤을 갖고 있지만 방산에 대해서 어쨌든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력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해 노출된 회사가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방산 부문에 있어서 조금 더 스탠스의 변화라던가 혹은 이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좀 더 발빠르게 결정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니까 일단 한숨 돌리고 나서 호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차피 연중으로 주가 오르는 트리거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방산이에요. 근데 그 방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보여왔던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하나오션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통 이렇게 방산 얘기를 하면은 2개예요. 그러니까 영업회사 중에 아까 지주사는 지주사 나름의 논리가 있으니까 현대랑 하나 중에 뭐가 더 좋아라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미포랑 합병하면서 시총이 지금 55조예요. 이 55조라는 금액은 시가총액은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 합치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엉덩이도 무거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밸류가 너무 크다라고 인식이 되어 왔던 게 25년 연중에 하나오션 시총 좋고 현대중공업이 미포랑 합병되기 전에 거의 한 시가총액 격차가 한 7조까지 줄어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쯤 오면은 그래도 현대중공업은 사업부가 큰 엔진 사업부가 하나 달려있으니까 이 정도 괴리는 유지가 돼야 된다 였는데 미포랑 이제 합병하고 나서 시총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 오션도 어느 정도 조정을 겪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오션에 대한 매력도가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대형주만을 얘기해 주시는 게 중소형주는 커버를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혹시 아니면 조심스러워서 언급을 안 하시는 걸까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커버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잘 모르기도 해요. 다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의 관점에서라도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이런 중소형 조선 업체들이 방산 관련해서 수혜를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저는 좀 평균적인 시각보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방산 사업은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마진이 많이 남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대형 조선업체, 그러니까 한화나 현대 같은 대형 조선업체들이 이 방산 사업에 대해 참여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중소형 조선소들도 나도 할래요 라고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과연 중소형 업체들이 이 경쟁에 끼어들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냐? 사실 그렇잖아요. 국내에 있는 중소형 조선업체들 중에 블록 건조를 특화된 몇몇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비상장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 업체들은 블록 건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삼성, 현대, 한화 같은 데에서 외주를 받는 하청 업체의 개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정말 용기를 얻어서 나도 여기 숟가락 얹을 테니까 자리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승리자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중소형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물론 커버도 안 하고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이 미국 내 사업 수주에서 경쟁사 대비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룹사 차원에서의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HD현대그룹은 중공업 그룹이에요. 정유화학 사업도 갖고 있고 마린솔루션도 갖고 있고 뭐 조선지주사, 중간지주사를 필두로 조선업체들도 갖고 있죠. 문제는 한화그룹은 방산이 필두예요. 이 그룹사 차원의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장의 숫자로서 표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서 이미 우리는 보아왔죠. 주가로도 표현이 됐고, 현대중공업이 필리조선소와 MOU를 맺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죠. 이 인수라고 하는 게 보통 해외로 투자할 때 제일 국내 그룹사들이 꺼리는 게, 이거 넣었다가 내가 원금을 회수 못하면 이거 망한 투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필리조선소 인수했고요. 오스탈도 우리가 지금 인수 작업에 절차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게, 모르죠. 10년 뒤, 20년 뒤에는 현대중공업도 같은 마찬가지로 인수도 하고 사업도 하고 어느 정도 잘하고 있을 거예요. 비등하게. 문제는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선제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경쟁사 대비 의사결정 속도나 이 방산에 대한 적극성 자체가 어느 정도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조선 섹터 2026년에 투자할 만하고, 그 중에서도 주요 토픽 종목으로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도 투자 시에 또 리스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올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나 위험 요인이 좀 뭐가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리스크 요인 대표적으로 뽑자면, 올라갈 수 있는 게 방산이라면은 내릴 수 있는 것도 방산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저는 상반기 내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마스가 펀드의 조성, 그리고 미국의 법제적 변화, 이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는 뉴스가 등장하면은 그거는 이제 다운사이드를 봐야 돼요. 마스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안 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미국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내가 이 법 바꿔가지고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 들어오게 해줘야 돼 라고 했는데, USW 같은 미국에도 이제 레이버 보트라고 하는 노동표가 있죠. 그 노동표심에서 국내 조선업체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너희가 뺏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다던가, 혹은 법안을 발효를 하려고 하는데 상하원 통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의 뉴스가 발생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거는 정말 제가 미국에 살면서 트럼프 사촌동생이랑 아는 사이고 이렇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관련된 리스크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